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민 선호국들의 비자 신청이 줄줄이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다릅니다. 대한민국 장기 체류 비자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민 시장이 얼어붙는데 왜 한국만 불타오를까요? 글로벌 이민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인천공항 입국장 앞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슈미트 패밀리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독일에서 오는 신입생 가족 픽업이었죠. 12년째 국제학교 입학 상담사로 일하는 저 에밀리 박에게는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유럽 가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가족, 두 가족, 세 가족. 대형 캐리어를 끄는 부모들, 피곤한 표정의 아이들. 프랑스어가 들렸고 독일어가 들렸고 영어로 대화하는 영국 가족도 보였어요. 제 옆에서 한 프랑스 가족이 멈춰 섰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여기가 서울이야? 응, 드디어 도착했어. 진짜 안전해? 그럼. 언니 말로는 밤에도 혼자 다닐 수 있대. 딸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레아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저는 그 가족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게 이 가족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유였나 봅니다. 슈미트 패밀리. 독일 가족이 손을 들었습니다. 40대 중반 부부와 두 아이.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에밀리 박입니다. 반가워요. 저는 마르쿠스고 제 아내 안나예요. 악수를 나누는데 뒤에서 또 가족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모두 유럽인으로 보였습니다. 오늘 비행기에 유럽 승객이 많았나 봐요.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저희 비행기요? 프랑크푸르트발이었는데 승객 절반이 한국 이주하는 가족들이었어요. 이주요? 네, 1년에서 2년요. 다들 비슷한 이유더라고요. 아이들 때문에. 차로 가는 길에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한국 지사로 발령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베를린 본사에서 계속 일해요. 재택으로요. 그럼 새 직장을 구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회사 설득해서 1년 재택 승인받았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 한국이었나요? 뒷좌석에서 안나가 말했습니다. 딸이 베를린에서 학교 갈 때마다 불안해했어요. 학교 앞에서 수상한 거래받고 친구 하나는 협박당했대요. 더 이상은 못 키우겠더라고요. 한국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안전하다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데이터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뒷좌석 딸 소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여기서는 정말 혼자 학교 가도 돼? 그럼 소피야. 한국 애들은 다 그렇게 한대. 와,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백미러로 소피를 봤어요. 10살 아이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호텔에 가족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공항을 지나갔습니다. 입국장은 여전히 붐볐어요. 유럽 가족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주말인데도 새 입학 문의가 5건. 프랑스 2건, 영국 2건, 스웨덴 1건. 모두 같은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체류 비자를 받았습니다. 입학 가능한가요? 차를 몰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본 광경들. 공항을 가득 채운 유럽 가족들. 큰 캐리어들. 설레는 아이들. 안도하는 부모들. 이건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출장도 아니었어요. 이건 이주였습니다. 안전을 찾아 떠나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오늘 같은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본 그 많은 유럽 가족들. 입학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대기자 명단을 열었습니다. 로딩되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203명.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41명이었어요. 1년 만에 5배였습니다. 국적별로 정렬 버튼을 눌렀습니다. 목록이 재배열되면서 숫자들이 보였어요. 프랑스 26가구, 독일 21가구, 영국 19가구, 스페인 12가구, 이탈리아 9가구, 네덜란드 6가구, 스웨덴 4가구, 유럽 국적만 97명이었습니다. 전체의 거의 절반이었어요. 12년 동안 우리 학교는 일본, 미국, 중국 주재원 자녀가 주류였습니다. 작년만 해도 일본이 30%, 미국이 25%, 중국이 20%였어요. 유럽은 고작 10%였죠. 203명의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프랑스 가족. 아버지 직업 파리 소재 핀테크 기업 개발자. 한국 근무지 없음. 비고 본사 재택 근무 승인. 두 번째, 독일 가족. 아버지 직업 뮌헨 소재 자동차 부품 회사 디자이너. 한국 근무지 없음. 비고 리모트 워크 1년. 세 번째, 영국 가족. 아버지 직업 런던 금융 컨설팅 펌 애널리스트. 한국 근무지 없음. 비고 재택 근무 승인. 10개를 연속으로 열어봤습니다. 전부 똑같았어요. 주재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국지사 발령도 이직도 아니었어요. 모두 본국 회사를 유지한 채 재택으로 일하면서 한국에 온다는 거였습니다. 체류 목적란을 봤습니다. 자녀 안전한 교육 환경, 생활 환경 개선, 안전한 통학로, 치안 안정 지역 거주, 자녀 정서 안정을 위한 환경 변화. 모든 문장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국제전화 표시. 국가 코드 33번. 프랑스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남국제학교입니다. 여보세요. 제 이름은 이자벨이고요. 지금 파리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 둘을 내년 3월에 입학시키고 싶은데요. 상담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남편분이 한국지사로 발령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남편은 파리 회사에서 계속 일해요. 재택으로요. 또였습니다. 저는 펜을 들며 물었어요. 그럼 특별히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벨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큰딸 레아가 작년 가을에 학교 가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아니, 당할 뻔했어요. 오후 4시였어요. 해가 있을 시간이었죠. 누가 레아 가방을 잡아당겼대요. 레아가 놓지 않으니까 더 세게 잡아당겼고요. 레아가 소리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도망갔어요. 이자벨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레아가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 악몽 꿨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아침마다 배 아프다고 했고요. 선생님이 전화했어요. 레아가 수업 시간에 계속 창밖을 본대요. 집에 가고 싶다고 한대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데리러 갔어요.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고. 근데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레아는 11살이에요. 혼자 다닐 나이예요. 근데 파리에서는 불가능해요. 남편이랑 그날 밤 얘기했어요. 이렇게는 못 키우겠다고. 친구가 언니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가 서울에서 3년 살았는데 거기선 초등학생들이 혼자 학원 다닌대요. 지하철 타고요. 밤 9시에도 안전하다고. 처음엔 안 믿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정말이더라고요. 한국 범죄율, 아동 안전도 다 찾아봤어요. 3개월 동안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제안했어요. 1년만 한국에서 재택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회사에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근데 남편이 계속 설득했고 결국 승인받았어요. 파리 집은 새났어요. 월세로 서울 생활비 충분해요. 1년만요. 1년만 레아가 무서워하지 않고 학교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면에 203명을 봤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 모두 같은 이유일까요? 상담 일정 잡아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12년 동안 저는 주재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회사 명령으로 왔어요. 선택권이 없었죠. 2년 계약, 3년 계약.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달랐어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회사를 설득하고 집을 세놓고 비자를 받아서. 목적은 하나였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것. 동료 제시카가 커피를 들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에밀리, 주말 잘 보냈어? 토요일 공항 픽업 어땠어? 제시카, 이거 봐. 저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대기자가 203명이야. 제시카가 커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 작년이 몇 명이었는데? 41명. 5배잖아. 일본 주재원 급증한 거야? 아니, 유럽이야. 프랑스, 독일, 영국. 거의 100명이 유럽에서 와. 제시카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재원이야? 아니, 자발적으로 와. 회사는 본국에 두고 재택으로 일하면서. 왜? 왜 갑자기? 안전 때문에. 아이들 안전.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새 입학 문의. 스웨덴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긴급 문의 1년 체류 비자, 자녀 2명 입학 가능 여부. 저는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2025년 유럽 가족 추적. 이건 시작이었습니다. 유럽 중산층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전을 찾아서.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부부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베를린에서 오셨죠? 앉으세요. 남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희 딸 학교예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좋은 학교죠. 사진 속에는 깨끗한 학교 건물이 보였습니다. 좋은 학교네요. 겉만 그래요. 남자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학교 정문 옆 골목이 클로즈업 됐어요. 여기서 매일 수상한 거래가 이루어져요. 낮에도요. 저희 딸이 봤어요. 무서워했고요.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알아요. 학부모들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어요. 경찰 불러도 금방 다시 와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떠나자고. 화요일 오전. 학교 투어 시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사라와 딸 엠마가 교정을 걷고 있었어요. 운동장에 아이들이 많네요. 네, 방과 후에도 여기서 놀아요. 선생님 없이요? 네, 안전하니까요. 사라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운동장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학교 운동장도 오후 4시면 잠가요. 아이들 혼자 두면 위험하니까요. 엠마가 엄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도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 사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딸을 안았어요. 그럼 엠마야. 여기선 할 수 있어. 수요일 오후.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이었어요. 저는 싱글맘이에요. 딸 하나 키우는데 지하철이 너무 무서워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 딸이 10살인데 학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해요. 저도 같이 타죠. 근데 지하철 안이 위협적이에요.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매일 울어요. 지하철 타기 싫다고. 저도 일해야 하는데 딸 데려다주고 데리러 가느라 일을 못해요. 회사에서 눈치 주고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들도 혼자 지하철 타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제 꿈이에요. 딸이 무서워하지 않고 학원 가는 것. 목요일 저녁. 저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독일어가 들렸어요. 여보, 소피 학원 잘 갔어? 응, 문자 왔어. 도착했대. 믿기지 않아. 우리 딸이 혼자 지하철 타고 다니다니.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40대 부부가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혹시 국제학교 학부모세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독일어 들었어요. 저 학교 입학 상담 담당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희 딸이 여기 다닌 지 3달 됐어요. 어떠세요?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국이에요. 진짜로요. 딸이 달라졌어요.
베를린에선 항상 불안해했는데 여기선 웃어요. 금요일은 정신 없었습니다. 상담이 3건 연속이었어요. 오전 10시, 프랑스 부부. 아들이 학교 앞에서 폭행 목격. 오후 2시, 영국 부부. 딸이 공원에서 놀다가 협박당함. 오후 4시, 스페인 부부. 아들이 등교길에 괴롭힘. 3가족 모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키우겠어요.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제시카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오늘 힘들었지? 일주일 내내 일했어. 열이 가족 상담했는데 전부 유럽이야. 다 같은 이유야? 응. 안전. 토요일 오후. 저는 강남 거리를 걸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유럽 부모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풍경을. 학원가를 지나갔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백팩을 메고 혼자 걷고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고 어떤 아이는 친구와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초록불에 천천히 건넜죠. 차들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어요. 학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누구도 뛰지 않았고 누구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서 초등학생 2명이 올라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이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웃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중학생 3명이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어요. 밤 8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갔습니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PC방 갈래? 9시까지. 응, 가자.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바라봤어요. 파리의 이자벨. 딸이 소매치기 당할 뻔해서 밤마다 악몽. 베를린의 토마스. 학교 앞에서 수상한 거래 목격. 런던의 사라. 딸을 혼자 못 보내는 엄마. 이 사람들이 원한 게 뭘까요? 제 앞을 10살쯤 된 아이가 지나갔습니다. 혼자였어요. 편의점에서 산 우유를 들고 휴대폰으로 엄마와 통화하면서 걸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고 걷는 것. 부모가 매 순간 심장 조이지 않아도 되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상담한 가족 열이 가족. 국적 프랑스 5, 독일 셋, 영국 셋, 스페인 하나. 모두 같은 이유 안전. 모두 같은 계획 1년 체류, 연장 의향 높음.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도망치고 있었어요. 자국에 불안해서. 피난처로 선택한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거리에서 본 풍경. 그게 답이었습니다. 10살 아이가 밤 8시에 혼자 편의점 가는 도시. 중학생이 밤 9시까지 PC방 가는 도시. 부모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유럽에서는 사라진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상이었고요. 일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3명의 대기자. 일주일에 열이 가족 상담. 매일 울리는 국제전화.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저는 추적 관찰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만족하는지 후회하는지. 토요일 오후. 강남 아파트 단지 앞에 섰습니다. 슈미트 가족이 사는 곳이었어요. 15층짜리 건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에밀리 씨, 올라오세요. 안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석 달 전 공항에서 봤던 피곤한 목소리와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안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에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요. 어떻게 구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요. 전세라서 월세가 없어요. 보증금 2억 5천에 월세 제로. 베를린 집 새놓은 돈으로 충분해요. 마르쿠스가 주방에서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막 베를린 본사 회의 끝났어요. 주말에도 회의하세요? 가끔요. 시차 때문에 주말 아침이 베를린 금요일 저녁이거든요.
힘들지 않으세요?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회의하고. 근데 적응됐어요. 오히려 좋아요. 오후 시간이 완전히 비거든요. 애들이랑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소피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이 백팩을 메고 들어왔어요. 혼자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소피, 어디 갔다 왔어? 학원이요. 수학 특강 들었어요. 혼자 갔다 온 거야? 네, 지하철 타고요. 새 정거장이에요. 소피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괜찮으세요? 10살인데 혼자. 안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미칠 것 같았어요. 첫날은 몰래 따라갔어요. 한참 뒤에서요. 소피가 지하철 타는 거 확인하고 학원까지 들어가는 거 봤어요. 근데 지하철에 아이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요. 7살, 8살 애들도 혼자 타요. 학교 가방 메고 교통카드 찍고 자연스럽게. 소피가 거실로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엔 나도 무서웠어요. 근데 다른 애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다들 혼자 다녀요. 베를린에서는요? 소피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엄마가 항상 같이 갔어요. 학교 갈 때도 학원 갈 때도. 혼자는 무서워서 못 다녔어요. 안나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소피는 항상 긴장했어요. 길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방 꽉 쥐고. 저도 계속 주변 살폈고요. 그게 일상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걸어요. 웃으면서요. 소피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편의점 다녀올게요.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밖이 어두웠거든요. 지금요? 벌써 어두운데. 괜찮아요. 바로 아래층에 있어요. 1분이면 다녀와요. 소피는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안나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안나가 창문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소피가 문 나서면 휴대폰 붙잡고 있었죠. 위치 추적 앱 열어놓고 1분마다 확인하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한국 엄마들 보면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아이들 혼자 편의점 보내고 학원 보내고 친구 집 보내고. 그게 정상이에요. 마르쿠스가 덧붙였습니다. 독일 친구들한테 영상통화로 보여줬어요. 소피가 밤 8시에 혼자 편의점 가는 거요. 다들 충격받더라고요. 미쳤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선 정상이라고 했죠. 그랬더니 한 친구가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부럽다고. 5분 후 소피가 돌아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들고 웃으면서. 다녀왔어요. 소피는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안나에게 물었습니다. 3달 살아보니 어때요? 후회는 안 하세요? 안나와 마르쿠스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안나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베를린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언제 돌아오냐고. 처음엔 1년 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답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세요? 연장하고 싶다고요. 가능하면 2년. 회사에서 허락할까요?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이미 제안했어요. 업무 성과도 좋고 문제 없으니까 연장 가능하대요. 솔직히 베를린보다 일 집중이 잘 돼요. 아이들 걱정이 없으니까요. 생활비는 어때요? 예상과 비교하면요? 안나가 답했습니다. 예상보다 저렴해요. 외식이 베를린 절반이고 대중교통은 진짜 싸고 병원비는 더 싸요. 지난주에 소피가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갔더니 당일 진료에 2만 원이었어요. 베를린이었으면요? 예약이 일주일 후였을 거예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소피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방으로 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소피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밖에서 못 놀았으니까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 와야 했고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여기선 달라요.
친구들이랑 주말에 한강공원 가고 영화 보러 가고 저 없이도요. 어제도 친구 생일 파티 갔다 왔어요. 혼자요. 걱정 안 되세요? 되죠. 하지만 그 걱정이 차원이 달라요. 베를린에서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여기서는 길 잃지 않을까 걱정해요. 마르쿠스가 말했습니다. 베를린 친구들 중에 벌써 세 가족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왔냐고, 비자는 어떻게 받냐고, 학교는 어떻게 구하냐고. 추천하세요? 당연하죠. 다들 같은 고민이에요. 아이들 안전하게 못 키우겠다고.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노트에 적는 건 오디오북에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대신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슈미트 가족. 석 달 후. 매우 만족. 비자 연장 희망. 주변에 적극 추천 중.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 3명을 만났습니다. 편의점 다녀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밤 7시였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보였어요. 학원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혼자 또는 친구와 함께. 누구도 뛰지 않았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생각했습니다. 소피가 웃는다. 안나가 편안하다. 마르쿠스가 여유롭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 가족이 지구 반대편까지 온 이유. 일요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학한 가족들 소식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블로그나 SNS에 후기를 남긴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검색창에 서울국제학교 영국 가족이라고 쳤습니다. 몇 개 링크가 떴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 작가의 서울 6개월 일기. 클릭했습니다. 블로그였어요. 프로필을 보니 사라 존슨. 런던 출신 작가. 아, 이 사람 기억났습니다. 2달 전 학교 투어 때 만났던 영국 엄마였어요. 블로그 글이 60개가 넘었습니다. 거의 매주 올린 거였어요. 첫 번째 글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1주차. 우리는 서울에 도착했다. 12살 올리버와 9살 엠마를 데리고. 남편 데이비드는 런던 회사에서 계속 일한다. 재택으로. 미쳤다고들 했다. 안정적인 런던 생활을 두고 왜 한국으로 가냐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런던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없었다. 4주차. 오늘 올리버가 처음으로 혼자 학원에 갔다. 지하철을 타고. 나는 집에서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다. 위치 추적 앱을 1분마다 확인했다. 60분 후 올리버가 돌아왔다. 웃으면서. 엄마 쉬웠어. 다른 애들도 다 혼자 타던데. 런던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8주차. 오늘 올리버가 친구 집에 갔다. 혼자. 지하철 타고 내 정거장. 밤 9시에 혼자 돌아왔다.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올리버는 너무 자연스러웠다. 친구 엄마가 문자 보냈다. 올리버 잘 갔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 애들 다 이렇게 다녀요. 런던이었다면 절대 못 보냈을 것이다. 여기서는 12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한다. 12주차.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엠마가 학교에서 노트북을 두고 왔다. 책상 위에 그냥 놔두고 왔다고 했다. 나는 포기했다. 런던이었으면 사라졌을 거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엠마가 학교 갔다 와서 말했다. 엄마, 노트북 그대로 있었어. 아무도 안 가져갔어. 선생님이 보관함에 넣어놨대. 나는 울었다. 런던에서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도 물건이 사라진다. 여기서는 하루 종일 놔둬도 그대로다. 저는 화면을 내리며 계속 읽었습니다. 16주차. 나는 오늘 밤 산책을 했다. 혼자. 밤 10시에. 15년 만에 처음이다. 런던에서는 밤에 혼자 못 나갔다. 무서워서. 하지만 여기서는 할 수 있다. 거리에 사람들이 있고 밝고 안전하다. 편의점이 불을 밝히고 카페에서 사람들이 웃는다. 나는 한강까지 걸었다. 40분 걸렸다. 한 번도 무섭지 않았다. 20주차. 남편 데이비드가 런던 본사에서 전화 받았다. 복귀하라고. 프로젝트가 있으니 돌아오라고. 데이비드는 거절했다. 회사는 놀랐다.
런던 본사 근무를 거절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다. 여기 더 있겠다고.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다. 올리버는 친구가 생겼고 엠마는 매일 웃는다. 나는 15년 만에 밤에 산책한다. 이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이다. 24주차. 오늘 엠마 학교 운동회였다. 부모들이 모였다. 나는 다른 영국 엄마를 만났다. 석 달 전에 왔다고 했다. 우리 얘기를 나눴다. 런던이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아이들을 혼자 못 보내는 현실. 그녀가 물었다. 후회 안 해요? 나는 웃었다. 전혀요. 당신은요? 그녀도 웃었다. 저도요. 오히려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올라온 거였어요. 6개월이 지났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다. 올리버는 자신감이 생겼다. 혼자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밤 9시에 혼자 귀가한다. 엠마는 웃음이 늘었다. 학교 가는 걸 좋아한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데이비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다. 런던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그리고 나는 15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밤에 산책하는 자유. 아이들을 믿고 보내는 자유. 매 순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런던 친구들이 묻는다. 언제 돌아오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답한다. 아마 당분간은 안 갈 것 같다고. 여기가 우리 집이 됐다고. 댓글이 400개가 넘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읽었어요. 런던 엄마 부럽습니다. 우리 딸도 학교 무서워해요. 어떻게 비자 받으셨어요? 맨체스터 아빠, 저도 회사 재택 승인 요청하려고요. 참고할 만한 자료 있나요? 버밍엄 엄마 블로그 처음부터 다 읽었어요. 울었어요. 우리 아들도 밤에 못 나가요. 한국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요? 에든버러 엄마 남편이랑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이 글 보니까 결심이 서네요. 저는 사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라 씨. 저는 국제학교 입학 상담사 에밀리 박이에요. 블로그 잘 봤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사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초동 아파트였어요.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게요. 사라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블로그 반응이 대단하던데요? 네, 놀랐어요. 영국에서 연락이 엄청 와요. 다들 어떻게 왔냐고,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요. 많이 추천하세요? 네. 솔직히 런던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얘기했어요. 한국 고려해보라고. 특히 아이 있는 친구들한테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올리버가 들어왔어요. 12살 소년.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학원 어땠어? 좋았어. 수학시험 100점 받았어. 올리버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갔다 온 거죠? 네. 요즘은 친구랑 같이 다녀요. 둘이서 지하철 타고요. 런던에서는요? 사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런던에서 올리버는 항상 저랑 같이 다녔어요. 12살인데도요. 혼자 보내면 불안해서 못 견뎠어요. 지금은 편하세요? 처음 2달은 지옥이었어요. 올리버 나갈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렸죠. 근데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다른 한국 엄마들 보면 아무도 걱정 안 하잖아요. 그게 정상이더라고요. 블로그에 밤 산책 얘기 많이 나오던데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런던에서 15년 살면서 밤에 혼자 나가본 적이 없어요. 무서워서요. 근데 여기서는 매일 밤 산책해요. 한강까지 왕복 1시간. 한 번도 무섭지 않았어요. 남편분은 어때요? 회사 복귀 요청 거절하셨다고요? 데이비드요?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런던보다 일이 잘 돼요. 아이들 걱정이 없으니까 집중이 되는 거죠. 비자 연장 계획 있으세요? 당연하죠. 가능하면 계속 있고 싶어요. 올리버 고등학교도 여기서 보내고 싶고요. 사라가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안정적인 삶 버리고 왜 한국 가냐고.
근데 그 친구들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부러워하는 거요. 자기들도 오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용기가 없는 거죠.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사라의 블로그를 다시 열었습니다. 댓글이 100개 더 늘어 있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라 같은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상담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클레어 뒤퐁 가족. 8월에 입학한 프랑스 가족이었어요. 5달 전이네요. 재상담 요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이 들어왔어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클레어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비자 연장 상담하러 왔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2년 더 연장이요. 회사에서 허락했어요? 클레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직했어요. 파리 교사직이요. 2달 전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요. 여기가요. 저 이제 프랑스어 강사예요. 여기 학원에서요. 월급은 파리 절반이지만 괜찮아요. 남편분은요? 찬성했어요. 자기도 파리 본사에 풀 리모트 연구 승인 요청했대요. 연구요? 네. 업무 성과 좋아서 승인될 것 같대요. 그때 클레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레아야. 학원 끝났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레아요. 지금 학원 끝나고 혼자 집 오는 중이에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밤 9시에 혼자요? 네. 지하철 타고요. 여기선 다들 그래요. 처음부터 괜찮으셨어요? 아니요. 첫 달은 미칠 뻔했죠. 위치 추적 앱 1분마다 확인하고. 근데 다른 한국 엄마들 보니까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레아 친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 여기 애들 밤 10시에도 혼자 다닌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파리가 이상한 거였구나. 클레어가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제 아들 리카예요. 7살인데 어제 혼자 편의점 갔다 왔어요. 우유 사러요. 7살이요? 네. 아파트 바로 아래층이에요. 한국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나이면 다 혼자 심부름 다닌다고. 처음엔 안 믿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남편분 연봉은요? 재택 협상하면서 삭감됐다고 하셨잖아요. 10% 깎였어요. 근데 오히려 저축이 늘었어요. 어떻게요? 파리 월세가 2,500유로였어요. 여기는 전세라 월세 없어요. 그것만 연 3만 유로 절약이죠. 식비는 절반이고 의료비는 거의 안 들고. 계산해보니까 연봉 10% 깎여도 파리보다 월 1,000유로 더 저축돼요. 클레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친구들이 저보고 미쳤대요. 안정적인 교사직 버렸다고. 근데 전혀 후회 안 해요. 왜요? 레아가 웃어요. 매일요. 파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웃으면 다행이었어요.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악몽 꾸고. 근데 여기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돈보다 직업보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엄마, 집 앞 도착. 지금 올라가. 레아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10분 후면 집 도착이에요. 밤 9시 10분에 11살 딸이 혼자 지하철 타고 귀가해요. 파리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클레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비자 2년 연장 도와주실 수 있죠? 물론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그 이후에도 계속 있고 싶어요. 레아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1년 계획이 2년이 되고 2년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사직을 사직하고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면서도 만족하는 사람들. 왜요? 아이가 웃어서요. 슈미트 가족. 2년 연장. 사라 가족. 계속 체류. 클레어 가족. 복귀 계획 없음. 1년으로 온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지난 5개월간 추적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입학한 50가족의 현황이었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국적, 체류 기간, 만족도, 비자 연장 여부. 하나씩 입력했던 데이터들이 숫자로 나타났어요. 비자 연장한 가족 50가족 중 39가족, 78%였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간 가족 11가족. 그중 9가족은 부모 간병이나 가족 문제 때문이었어요. 한국이 싫어서 돌아간 가족은 단 2가족뿐이었습니다. 만족도를 물었을 때 평균 점수 10점 만점에 9점이. 재정 상태는 어떤가 물었을 때 83%가 본국보다 저축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만족하는 요소를 물었을 때 100%가 아이들 안전이라고 답했어요. 94%가 의료 접근성, 91%가 생활 인프라, 87%가 대중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오전, 저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정확한 비자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민원실에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 남자 공무원이었어요. 유럽 국적 장기 체류 비자 통계 좀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용도로요? 저희 학교 입학 추세 분석이요. 요즘 유럽 가족이 급증해서요. 담당자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2024년 전체 유럽 국적 장기 체류 비자 발급 423건. 2025년 1861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40% 증가잖아요. 네. 저희도 놀랐어요. 특히 하반기부터 폭증했죠. 주요 국적은요? 프랑스가 제일 많아요. 520건. 독일이 490건, 영국이 410건.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순이고요. 비자 종류는요? D10 비자가 30%, F27이 45%, 나머지가 기타 장기 체류예요. 체류 사유는요? 담당자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삶의 질 개선이 62%, 자녀 교육이 28%, 의료 접근성이 7%, 기타가 3%예요. 삶의 질 개선이 62%요? 네. 구체적으로는 치안 안전, 생활 편애 이런 거죠. 담당자가 화면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 같아요. 1월 첫 2주만 벌써 200건 넘게 접수됐거든요. 200건이요? 2주 만에요? 네. 대부분 가족 단위고 1년에서 2년 체류 계획이에요. 사무소를 나오며 저는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2025년 유럽 장기 체류 비자 1861건. 전년 대비 440% 증가. 2026년 1월 2주 200건 초과. 이건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2주의 시작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저는 직원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학교 이사장과 교장 선생님, 입학 담당 직원들이 모였어요. 지난 5개월간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입학 대기자 작년 41명에서 올해 203명. 5배 증가. 유럽 가족 비율 작년 10%에서 올해 48%. 비자 연장률 78%. 만족도 9.2.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유럽에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저는 인터뷰했던 가족들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에서 소매치기 당한 레아, 베를린 학교 앞 위험을 목격한 소피, 런던 지하철이 무서운 엠마. 모두 같은 이유예요. 안전이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히 한 게 없는데 말이죠. 맞아요. 한국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유럽에서는 기적이에요. 아이들이 혼자 학원 다니는 것, 밤에 편의점 가는 것, 지하철 타는 것. 우리에겐 일상이지만 그들에겐 꿈이에요.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늘어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데이터 보면 올해 1월만 200건 넘게 접수됐대요. 이 추세면 올해는 3,000건 넘을 것 같아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학교 수용 능력은 괜찮나요? 현재 정원이 800명인데 대기자가 200명이에요. 내년에 교사 증축 계획 있으시죠? 이사장이 웃었습니다. 당장 시작해야겠네요.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새 입학문의 10건. 프랑스 넷, 독일 셋, 영국 둘, 노르웨이 하나. 모두 같은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1년 체류 비자 받았습니다.
입학 가능한가요? 창밖을 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들, 유럽 아이들, 미국 아이들. 함께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78% 연장률. 9점이 만족도. 440% 증가.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 스페인 바르셀로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3월에 서울 갈 예정이에요. 입학 가능한가요? 두 번째 전화. 이탈리아 밀라노. 1년 비자 받았어요. 아들 둘 입학시키고 싶은데요. 세 번째 전화. 스웨덴 스톡홀름. 친구 소개로 전화했어요. 딸이 여기서 학교 무서워해서요. 네 번째 전화. 노르웨이 오슬로. 블로그에서 살아라는 분 글 읽었어요. 우리도 가능할까요? 점심시간까지 전화가 15통이었습니다. 제시카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미쳤다. 오늘만 벌써 15건이야. 유럽 전역에서 오고 있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참 계속될 것 같아. 왜? 이유가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오후 3시. 저는 슈미트 가족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소피가 독일 친구들과 영상통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안나가 문자를 보냈어요. 소피가 독일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있어요. 혼자 학원 다니는 거요.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환했어요. 화면 속 독일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안나의 문자가 또 왔어요. 친구 엄마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어떻게 한국 갔냐고. 자기들도 가고 싶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많이 추천하세요. 당연하죠. 베를린 친구들 거의 다 얘기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데 또 알림이 떴습니다. 사라의 블로그 업데이트 알림이었어요. 블로그를 열었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 6개월이 지나서. 조회수가 2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3,000개가 넘었어요.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을 읽었습니다. 런던 엄마 남편이 회사에 재택 요청했어요. 이 글 보고 용기 냈어요. 맨체스터 아빠 다음 달 서울 갑니다. 1년 비자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글래 쓰고 엄마 울면서 읽었어요. 우리 딸도 학교 무서워해요. 꼭 갈 거예요. 파리 아빠 회사 설득 중이에요. 이 글 프린트해서 보여줬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라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요일 오후. 입학 담당팀 회의였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어요. 올해 트렌드를 정리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2025년 입학 가족 분석. 주재원 비율 32%. 작년 78%. 자발적 체류 비율 68%. 작년 22%.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네. 더 이상 회사가 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선택하는 거예요.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이게 계속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어날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유럽 도시들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악화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계속 안전해요. 여기 온 가족들이 SNS에, 블로그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연쇄 반응이죠.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한국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유럽에서는 기적이에요.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이 20통 와 있었어요. 전부 입학 문의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유럽 전역이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지난 5개월을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공항에서 본 유럽 가족들. 슈미트 가족의 변화. 사라의 블로그. 클레어의 결정. 그리고 끊이지 않는 전화들.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에 파견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가족이었어요.
영주권 없이도 완벽한 한국어 없이도 본국 직장 유지하면서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새로운 상담 예약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26년은 더 바쁘겠네요. 창밖을 봤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 독일 아이, 프랑스 아이, 영국 아이. 함께 축구하고 웃고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넘어졌습니다. 독일 아이였어요. 옆에 있던 한국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으켜주고 괜찮냐고 물었나 봐요. 독일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노는 것. 부모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국제전화였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국제학교입니다. 전화 너머로 프랑스 억양이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친구 소개로 연락했는데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입학 상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